자, 안녕하세요. 자, 저는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 센터의 나병희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 세 개 학교의 주요 변화사항, 그리고 전년도 입결을 통해서 자, 올해 정시에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우리들이 원서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한 좀 길잡이를 해줄 수 있는 영상으로 좀 준비했으니까 자,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올해 입시에서 여러분들이 좀 성공적인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지금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선발 인원에 대한 변화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인문계열의 모집 인원부터 좀 살펴보면 모집 인원은 소폭 좀 감소를 했어요. 자, 소폭 감소한 인원 중에 서울대와 연세대가 조금 많은 인원을 감소한 것처럼 보여요. 자, 서울대가 34명, 연세대가 41명을 감소를 했고, 자, 고려대는 올해 교과우수 전형을 새로 신설을 했죠. 그래서 29.7% 신설을 해서 일반 전형에서는 189명이 줄었지만 교과우수 전형에서 216명을 신설했기 때문에 27명의 인원은 늘어났어요. 27명의 인원은 좀 늘어서 서울대와 연세대는 조금 인문계열에서 줄었지만 고려대는 27명 정도 늘었다 정도 파악을 해서 우리들이 인문계열의 최상위권 대학이죠. 서울대와 연세대를 지원하는 인문계열 학생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고려대부터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자연계열 학과로 살펴보면 자연계열의 모집 인원은 서울대도 늘었고 연세대도 아주 소폭이지만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고려대 또한 다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세 개 대학 모두 다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들은 조금 지원하는데 수월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서울대에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대 첨단융합학부에서 70명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자연계 모집 인원이 조금 많이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고려대 의예과 그리고 전기전자 26명 그래서 의예과에서 14명, 전기전자에서 26명. 좀 상위권 모집 단위에서 좀 많은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대, 연대, 고대의 자연계열은 조금 인원수가 늘었구나 정도 파악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이제 대학 하나하나마다 전형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서울대는 일단 두 가지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 그래서 작년부터 교과 평가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수능 100%로 선발하지 않고 이제 교과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학생부를 가지고 이제 정시에서도 선발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자, 올해는 고려대까지도 같이 이에 합세를 했어요. 근데 서울대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2년 차고 근데 고려대와 서울대의 다른 점은 서울대는 정량적인 평가가 아닌 정성적인 평가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서울대에서 교과 평가에서 반영하는 것들은 교과 이수 현황. 자, 교과목 이수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내신 성취도 이거는 내신 등급이겠죠. 그리고 세특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성적인 평가를 진행을 하니까 내가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 나의 학생부의 맥락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단순하게 내신 등급만 좋다고 해서 서울대를 아무거나 지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는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부 모집 단위에서는 물리와 화학, 요 과목들을 필수로 응시를 해야 된다고 올해부터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과들은 요 아래쪽에서 조금 명시를 해놨으니까 이 아래에 이 아래 학과들을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내가 물리와 화학을 응시하지 않았으면 지원이 불가하다라는 거는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서울대의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표준점수 반영 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점수 반영 대학은 다른 연세대와 고려대도 마찬가지지만 국어와 수학에서는 다표준 점수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탐구 과목에서는 연세대와 고려대는 100분위 1을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해요. 근데 이 서울대는 이 표준 점수를 과학 탐구 또는 사회 탐구의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분위 1을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할 때에는 각 과목마다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각 과목마다 유불리를 조금 최소화시켜주고 보정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서울대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각 과목마다의 유불리가 좀 그대로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올해 조금 이슈가 있죠. 과학탐구2라는 과목이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 오늘이 12월 4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4일 후 12월 8일이 되면 실제점 결과가 나오는데 뚜껑은 확실히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가채점 결과로 좀 예상하건대 과학탐구2의 표준 점수, 만점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10점에서 한 13점가량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서울대에는 이게 아주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뒤쪽에서 조금 자세히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대 또 하나의 큰 특징이죠. 과탐2에 대해서 필수 응시를 폐지하면서 한 과목당 3점, 그리고 두 과목이 되면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과탐2를 필수로 응시하던 거를 폐지를 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탐구2를 폐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올 것이냐, 연고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이런 표로 좀 작성을 해봤는데, 자, 이 그림에서 살펴보면, 자, 일단 작년까지는 과탐2를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무조건 응시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원 과목의 조합으로는 연대, 고대, 일반 대학에서는 연대, 고대까지밖에는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지원 풀이 완전히 달랐었죠. 투 과목을 한 친구들은 서울대를 갈 수 있고, 투 과목을 안 한 친구들은 연고대에 머물러야 했으니까. 근데 올해는 투 과목을 응시하지 않아도 돼. 대신에 가산점은 줄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과탐 원원의 고득점자들이 연고대에 머무르지 않고 서울대로 이탈을 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서울대의 점수는 원원 과목의 고득점자들이 많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서울대의 점수, 환산 점수나 입결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고대보다는 서울대의 점수는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연대와 고대의 요 학교들은, 연고대 학교의 합격선은 고득점자들이 서울대로 올라가게 되니까 어느 정도의 합격선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합격선이 내려가다 보니 추가 합격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연고대에서도 어느 정도의 빈자리들이 생기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또 나군에 있는 이런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에서 또 추가 합격으로 연고대로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또 남는 이 빈자리들은 이 가군에서 다시 한번 또 채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는 이걸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서울대는 입결은 올라가겠지만 그 이하의 대학, 연고대부터 그 이하의 대학에서는 연쇄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의 추가 합격의 자리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겠다. 조금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과탐2의 고득점자들이 얼만큼의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표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학탐구에서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이에요. 자, 그러면 올해의 수능 가채점 결과와 작년의 수능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과탐 1 과목과 과탐 2 과목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기준으로 만점자의 표준 점수를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자, 물화생지의 표준 점수가 70점부터 75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2 과목에서 작년에는 67점부터 73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작년에는 과탐 1을 한 친구들이 사실은 과탐 2보다는 더 유리함이 컸었어요. 근데 올해는 어떤지 한번 보죠. 자, 올해는 물론 가채점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랑 크게 다른 결과는 아닐 것으로 예상은 돼요. 그래서 자, 올해 과탐 1의 표준 점수, 만점 표준 점수를 살펴보면 69점부터 70점 사이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 과탐 2를 살펴보면 79점에서 82점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10점, 많게는 13점까지의 차이를 보여요. 자, 이 결과를 가지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서울대에 지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을 제가 가상의 인물을 좀 넣어 봤습니다. 자, A라는 학생은 엄매와 미적과 물리원, 화학원을 응시를 한 모두 다 만점을 받은 학생이에요.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친구는 전국 수석이 맞아야 될 텐데 과연 서울대에서도 전국 수석이 맞느냐라고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그리고 B라는 학생은 자, 엄매와 미적과 물리는 똑같이 응시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화투를 응시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엄매에서는 한 10문항 정도를 틀렸어요. 그래서 원점수는 88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표준 점수를 요렇게 서로 가져가 갈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이제 가중치죠. 국어는 1배수의 가중치를 주고 미적분, 그러니까 수학의 영역에서는 1.2배의 가중치를 줍니다. 그리고 과학탐구에서 탐구 영역에서는 0.8의 가중치를 주고 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영어는 등급당 0.5점, 2등급이 되면 0.5점 감점을 하는 그런 형태라서 자, 이렇게 해서 환산 점수로 쭉 계산을 해보면 모든 영역에서 만점을 받은 이 친구는 총점이 435.4점이 나와요. 모든 영역 다 맞았는데 원과목에서도 가장 좋은 표점을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435.4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B라는 학생은 엄매에서 약 5문항 정도를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화투를 다 맞았다라는 결과로 이러이러한 계산으로 떨어져요. 거기에 과탐2 가산점이 3점이 붙죠. 한 과목을 응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436점이라는 점수로 환산이 됩니다. 이 친구가 이기는 거죠. B라는 학생이. 원과목을 다 맞은 전국 수석 같은 이 친구가 서울대의 환산 점수를 비교를 해보면 이 친구한테 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서울대 의에 무조건 합격을 한다라는 보장이 사실 없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좀 가상의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질 수는 있지만 어찌 됐던 본인이 원원 과목으로 꽤 고득점이라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투 과목의 아이들이 얼만큼 있느냐는 아직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의 지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합격 예측 서비스를 꼭 이용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 과목의 고득점자들이 얼만큼 서울대로 지원을 하고 있느냐의 그런 모의 지원의 결과들을 조금 살펴보시고 이 학과는 좀 괜찮겠다. 지금 너무 많은데 그러면 학과를 조금 낮춰야 되겠다 하는 기준을 서울대에서는 꼭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의 지원을 통한 실제 표본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서울대 지원 전략을 짜셔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연세대 전형 방법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연세대는 방금 제가 조금 전에 서울대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듯이 서울대가 과탐2를 폐지함으로써 과탐2 꼭 필수 응시를 폐지함으로써 자연계열은 서울대로의 추가 합격 이게 증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지들은 더 생길 수 있겠다라는 거는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영어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올해 또 수능의 가장 큰 이슈죠. 영어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지금 얼추 한 4% 초반대로 예상이 되는데 1등급의 비율이 그래서 작년에는 7.6% 정도 됐어요. 그래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의 인원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연세대를 지원하기에 굉장히 소수의 인원밖에 없겠다. 연세대를 쉽게 지원하는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그러면 2등급의 아이들도 사실 연세대를 안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세대의 환산 점수는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연세대의 영어 반영 방법은 1등급과 2등급 차가 급간 차가 5점. 그리고 2등급과 3등급은 7.5점의 격차가 나는데 이게 실제로 환산 점수를 살펴보면 자연계열은 5.6점의 차이가 나고요. 인문계열은 8.3점의 차이가 납니다. 이 반영 비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5점, 7.5점보다도 훨씬 더 큰 격차로 벌어지니까 사실 내가 2등급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연세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은 고민을 해보고 신중하게 모의 지원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등급의 비율이 적어졌기 때문이니까 이것들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1등급을 받은 아이들이 작년보다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수로 작용을 한다라는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반영 비율, 연세대 전형 반영 비율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자, 인문 계열에서는
사회탐구가 굉장히 낮아요. 반영 비율이. 국어 수학의 절반밖에는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사회탐구를 못 본 친구들이 이 연세대에 지원하기엔 좀 적합하고, 국어 수학에서 조금 성취도가 낮고 탐구를 잘 본 친구들은 연세대를 지원하는데 조금 곤란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또 하나의 자연계의 특징은 탐구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다. 수학과 똑같은 반영 비율을 보인다 라고 하는 것들이 좀 특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고려대의 전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 또한 서울대가 과탐2의 필수 응시를 폐지함에 따라서 자연계열 학생들의 서울대로 조금 빨려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조금 꼬리가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교과 우수자 전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과 20%를 반영하는 교과 우수자 전형을 약 29.7% 정도의 비율로 선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교과 20%는 정량적인 평가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 내신이 2.5등급부터 3.5등급 수준의 아이들로 분포가 될 거예요 라고 적어놨는데,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내신이 1등급부터 약 1점 중후반, 1.7, 1.8 정도 되는 학생들은 수시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아이들이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최저를 맞췄다라고 하면 이미 수시에서 합격증을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1.7, 1.8부터 한 2.5등급대의 아이들은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학업우 수형 전형으로 굉장히 많이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수시의 입결들을 좀 많이 수집을 했었는데 제가 써준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고, 일반고에서 한 2.5등급, 2.3, 2.5, 2.6등급까지도 학업우 수형을 지원을 했을 때 비교과가 괜찮은 친구들은 최저를 맞출 수 있었을 때 굉장히 1차 합격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를 맞췄다라고 하면 이 1차 합격생 중에 굉장히 많이 학업우 수형으로 또 빨리 올라갈 거예요. 수시 전형으로. 자, 이 얘기는 수시 전형으로 2.5등급대 아이들은 고대에 수시로 어느 정도는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수시에서 이 친구들이 떨어졌다. 근데 그 이유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때문이었다. 라고 하면 어차피 또 그 아이들은 내신 좋은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친구들은 고려대를 지원할 만한 성적이 안 돼요. 수능 성적이. 그래서 2.5등급부터의 아이들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2.5등급 수준이다라고 하면 내신 교과 반영 방식에 따라서 96점 정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약 4점의 감점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96점 정도를 받는 아이들이 거의 최상위권이겠다. 이 모집 단위에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4, 5점 정도가 빠지는 3.5등급 정도까지는 여기가 90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내가 수능 성적이 일반 전형으로는 조금 못 미쳐도 조금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고 모의 지원해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지원 전략을 짜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대신에 요거 하나는 꼭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교과 내신 산출 방식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나 내신 한 뭐 2.5야, 3등급 정도 돼 라고 하는 그 내신이 정말로 요 3등급이라고 하면 이 3등급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은 한번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려대라고 하는 곳은 주요 교과만 반영을 하지 않거든요. 전 교과를 다 반영합니다. 뭐 기술, 가정 또는 제2외국어, 뭐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다 반영을 하고, 진로 선택 과목마저도 ABC 등급을 다 반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과목에서 진로 선택 과목 다 포함해서 어떠한 과목에서 조금 망친 과목이 있다. 5등급이 하나 있다. 또는 B등급을 받은 게 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 중에 B 성취도를 받은 게 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분명히 문제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은 교과 내신, 이제 자신의 교과 내신 바로 알기라고 하는 이 유튜브에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 센터 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 컨설팅 센터에 오셔서 제가 찍은 영상 보시면서 제가 좀 쉽게 잘 설명해 놨으니까 내신이 어떻게, 실제 내신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내 내신을 내가 잘 알고 있었던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고려대는 요 교과호수 전형은 내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지원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반영 비율에 대해서 한번 고려대에서 살펴보면 아까 연세대와는 다르게 인문 계열에서 28.6%의 사탐, 과탐의 반영 비율을 보여요. 아까 연세대에서는 탐구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았는데 국어와 수학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는 않죠. 그래서 탐구를 잘 본 친구들이라고 하면 연세대보다는 고려대 쪽에 훨씬 더 점수가 잘 어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으로 인문계열 학생 중에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탐구의 100분위 또는 탐구에 대한 100분위 점수가 굉장히 높은 국어 수학보다는 탐구를 잘 보는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은데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고려대 쪽에서 많이 몰리면서 좀 입결 자체 100분위, 평균 100분위 성적들이 조금 높아 보이는 그래서 연세대보다 평균 100분위가 더 높은 이러한 경우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입결에 대해서 제가 작년 입결 가지고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은 국어와 탐구가 똑같기는 하지만 수학의 반영 비율이 더 높죠. 그래서 연세대는 탐구의 반영 비율이 수학과 같았는데 고려대는 탐구와 국어와 반영 비율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고대와의 좀 차이점. 그래서 고려대가 서울대와 조금 더 반영 비율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대와 서울대는 반영 비율이 조금 상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대도 탐구의 반영 비율이 조금 낮거든요. 근데 고대도 수학보다는 탐구의 반영 비율이 조금 낮죠. 그러니까 과탐이에요. 자연계열. 자, 요 정도 부분 체크하시고 전형 방법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자, 서울대부터 전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서울대 인문 계열입니다. 작년도 입시 결과들을 제가 쭉 가지고 왔는데, 자, 여기는 100분위 성적. 자, 여기는 서울대 환산 점수예요. 이거 쭉 한번 살펴보시면, 자, 학과들을 쭉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쭉 살펴보시면 내림차순처럼 잘 되어 있어요. 선호하는 학과들의 순서대로 잘 내려오다가 요 사회학과라고 하는 데서 틱 걸리죠. 사회학과가 이렇게 낮은 학과였어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회학과는 어느 정도 조금 입결이 낮았던 그러한 학과로 보여져요. 그래서 사회학과를 지원할 때에는 조금 유의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또 하나. 자, 모집 인원에 대해서 변경이 된 학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문계열이 14명 감소를 했고, 자, 사범대에서도 2명씩 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인문계열은 14명이나 감소를 했는데, 기존의 모집 인원 자체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83명을 모집하다가 69명으로 조금 줄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인문계열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 조금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윤리교육, 그리고 사회교육, 그리고 영어교육, 요렇게 3개 학과는 인원수가 2명씩 좀 감소했다. 근데 모집 인원 자체가 워낙에 적다 보니 이 감소되는 2명이긴 하지만 큰 폭의 비율로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학과를 지원하실 때에도 조금 인원이 줄었으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자, 평균 100분위는 95.7점이에요. 그리고 평균 대학 환산 점수는 396점인데, 요거를 제가 조금 적어 놓은 이유는 자연계열과 조금 비교를 하기 위해서요. 자, 자연계열의 평균 100분위는 94.6점입니다. 그리고 환산 점수는 398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면, 평균 100분위는 인문계열이 더 높죠. 근데 환산 점수는 2점이 더 낮아요. 자, 평균 100분위는 자연계열이 낮은데 환산 점수는 2점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자, 서울대 반영 비율 때문이거든요. 자, 자연계열은 수학을 잘 본 친구들, 그러니까 수학이 가장 높은 반영 비율이고 탐구가 가장 낮은 반영 비율이에요. 근데 자연계열에서는 수학과 국어를 잘 본 친구들이 많은 거고, 그리고 이 인문계열에서는 탐구를 잘 본 친구들이 꽤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는 낮지만 100분위는 좀 높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서울대 자연계열학과들을 쭉 살펴보면 자연계열학과들도 작년 입결해서 크게 두드러지는 점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구환경과학부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좀 심하게 펑크가 났던 학과예요. 그래서 사실 뭐 많이 추합이 많이 돌아서 그렇게 펑크가 났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추합 인원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여기가 펑크가 난 게 참 이유 없이 펑크가 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쟁률이 아주 높았던 것도 아니고 1.7대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경쟁률 자체도 뭐 높지는 않았고, 근데 다른 학과가 사실 2대 1이 안 되는 학과들도 사실 이런 결과가 나왔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굉장히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 70% 컷만 보면 393점으로 보이는데 사실 여기 370점대까지 내려갔거든요. 맨 꼬리가.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올해 지원할 때에는 저희들이 지구환경과학부를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올해 다시는 펑크가 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전해 펑크가 났거나 입결이 좀 많이 낮았던 학과들은 풍선처럼 다시 올라갑니다. 평균 성적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요 지구환경과학부를 작년에 펑크 났대라고 하면서 여기 써볼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친구들은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려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고요. 자, 연세대 인문계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연세대에서도 큰 특이한 사항은 인문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서열대로 좀 학과들이 좀 내려왔는데 정치외교학과가 추합이 좀 많이 돌면서 입결이 좀 꼬리가 조금 길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치외교학과를 지원하려는 친구들도 조금 신중하게 모의 지원을 통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나보다 좋은 아이들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리고 그 친구들은 다른 학과, 그러니까 서울대로 이탈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인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을 신중하게 좀 파악하면서 분석해보면서 지원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 평균 백분위 점수는 91.2점 정도고, 탐구의 반영 비율이 아까도 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탐구의 점수로 좀 백분위 성적을 많이 받는 친구들이 높은데, 그런 친구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백분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국어 수학을 잘 본. 사실 수학은 우리들이 확통 때문에 미적에 좀 많이 치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작년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데, 올해는 더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적과 지금 저희와 차이가 보통 한 6점 정도 이상은 더 벌어질 것 같거든요. 만점 표점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벌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국어 고득점자의 교차 지원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꽤 많은 인원들이 인문계열로 많이 교차 지원을 했는데, 자, 올해 같은 경우에 국어 표점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국어 난이도가 높아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134점이 만점 표점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예상하기로 147점까지 지금 보여지거든요. 엄매를 만점 맞았을 때. 그렇다라고 했으면 거기에서 오는 13점 그 정도의 격차가 자연 계열에서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사실 과학을 조금 많이 망친 이러한 학생이 국어의 표점을 많이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연세대 쪽에 굉장히 점수가 잘 보이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 이 국어 고득점자의 자연계열 아이들이 교차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작년에 이렇게 입시 결과가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백분위 점수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작년 원서 접수 마감일이 고려대, 그러니까 경쟁자는 사실 고려대잖아요. 그래서 고려대보다 이틀이 빨랐어요. 고려대는 1월 2일 마감이었습니다. 근데 연세대는 12월 31일 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 연대와 고대를 저울질하던 친구들이, 연대는 끝까지 결정을 하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이 연대는 포기를 하고 고대 쪽으로 넘어가는 현상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연대 입결은 그렇게 높지는 못했었고 고대가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입결을 보인 거는 그 때문도 하나의 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연세대 자연으로 넘어갈게요. 자, 작년 연세대 자연에서는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음, 좀 상위권 학과의 점수들이 좀 많이 내려갔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었더니 원서 접수 마감일자 이슈도 어느 정도 한 몫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눈에 띄는 건 이 컴퓨터과학과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과학과가 펑크가 나게 된, 펑크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 703점 정도로 보이는데 이 703점보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697점까지 떨어졌습니다. 입결 자체가. 그래서 맨 꼬리는 697점 또는 그 이하일 수도 있어요. 근데 확인이 된 저희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확인이 된 점수는 697점 정도까지고, 근데 사실 697점이면 여기 이 아래죠. 사실 의예과는 점수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학과들은 1010점 만점이에요. 1010점 만점이고 이 의예과와 ISE 이 두 개는 91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만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에 형성이 되는 거고, 연세대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보면 이 101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면 740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연세대는 668점으로 갈 수 있구나라고 요 수치만 보고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다 대학 어디 가라고 하는데 입결에 발표가 되는 자료인데, 연세대 되게 낮네? 펑크였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컴퓨터 과학과는 제가 뒤쪽에서 자세하게 왜 펑크가 났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고려대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정말 무난했던 작년도 입결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뭔가 짚고 넘어갈 만한 학과들이 없었고, 아이들이 잘 선택해서 마지막 날까지 잘 고민해서 자신의 성적대로 잘 들어간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슈가 있었던 학과들은 없고요. 일부 상위권 학과를 제외하면 충원율이 좀 낮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연세대와 비교했을 때 연세대는 한 91점 정도였었죠. 백분위 성적이. 근데 얘네들은 93.2점. 요거는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사탐에서 좀 고득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탐에 대한 백분위로 이렇게 서로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연계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계열도 입결은 전반적으로 좀 평이했어요. 그래서 쭉 살펴보시면 특별히 이 학과 왜 이렇게 높아? 또는 이 학과 왜 이렇게 낮아? 하는 학과들은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 입시 결과도 모의지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학과에서 경쟁자들이 얼만큼 지원하고 있는지 잘 한번 파악하셔서 고려대 지원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올해 입시는 2022학년도에 통합 수능이 시작된 이후로 3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전년도의 입시 결과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모집 인원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변화 사항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의 입시 결과 이 순위대로 어느 정도는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 전제로 깔고 입시 전략을 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여지를 좀 찾고 싶거나 하는 것들은 제가 좀 뒤쪽에서 좀 상향 지원에 대한 팁들을 알려드릴 거니까 그거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지원하면 조금 여지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원서를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저는 정시 원서를 쓰실 때 원칙을 조금 세워두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원칙 설정이라는 건 뭐냐? 자, 본인은 소신 지원에 대한 원칙을 좀 세워주심이 필요해요. 자, 나는 어찌됐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거예요. 대학을 가야 하니까. 그쵸? 그래서 안정을 하나 쓰고 적정이나 소신 정도로 한 장을 지원을 할 테고 좀 상향 지원을 하는 이러한 원서 지원의 형태를 보통 가져가거든요. 이게 1승 1무 1패의 전략 맞나요?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자, 이랬을 때 본인이 안정적인 카드를 들었다라고 하면 이 소신과 상향에 어떻게 쓸 것이냐, 그냥 점수에 맞는 대로만 갈 것이냐, 또는 상향을 상향답게 쓸 것이냐, 아니면 나는 좀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냐에 이러한 원칙, 나는 이렇게 쓸 거야를 좀 정해놓고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나는 그래서 안정 적정 지원 대학을 우선 확실하게 정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정말 확실하게. 그냥 어렴풋이 비슷한 요 정도 점수면 갈 수 있잖아. 1점 정도 남잖아. 나한테 5칸 정도로 주잖아. 정도가 아니라 좀 확실하게 안정적인 학교는 확실하게 지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거는 나는 학교가 우선이야. 또는 학과, 전공이 우선이야를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본인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가 더 큰지 명확하게 조금 선정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우선인 친구들은 상위 대학의 하위 학과를 소신 지원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전공이 우선인 친구들은 상위 대학의 상위 학과를 상향 지원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 제가 배치표들을 조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나군, 가군, 그리고 여기는 다시 나군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에 어디 쓸만한 데 없어? 내가 점수가 좀 모자란데 조금 어디 갈 만한 데 없을까? 하고 보고 있는 친구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은 성대 정도, 서강대, 성대 정도의 적정인 친구들. 자, 요 정도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좀 빨간 선을 하나 제가 그어놨는데, 자, 본인이 받은 점수가 279점 정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배치표들을 살펴봤더니, 성대 공학계열 정도가, 어느 정도는 적정 안정으로 잡힐 것 같아요. 그 아래쪽에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국어랑 수학을 잘 봤는데, 성대에 이 정도 점수에, 이 정도 백분위 성적이 맞아. 라고 하면 성대는 어느 정도 안정으로 또는 적정으로 잡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대 공학 계열이 안정이 잡힌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 이상의 학교, 그러니까 나군에서 성대 공학 계열을 가겠어라고 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군에서 어느 학교 갈 수 있는데 라고 해서 연고대 쪽을 살펴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탐구 반영 비율이 이렇게 돼. 그래서 이 친구가 연세대로 넘어가 봤더니 보이는 학과들이 이래요. 간호, 실내건축, 의료환경, 식품영양. 그래서 나는 학교가 우선인 친구들은, 여기서 학교가 우선인 이러한 친구들은 상위 대학의 하위 학과 소신 지원하는 거예요. 요만큼 나는 실내건축 가도 괜찮아. 연세대의 타이틀만 있으면 돼. 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공학 계열을 쓰고, 뭐 실내건축을 쓰고, 또는 대기과학을 쓰고, 또는 소신 지원하면서 조금 높긴 하지만 도시공학 쓰는 거야. 이게 원칙인 거죠. 나는 상위 대학의 하위 학과들을 가겠어라고 하는 원칙인 거고, 자, 전공이 우선인 친구들은 사실 의미 없어. 나는 공학, 나는 컴퓨터공 소프트웨어 또는 뭐 어떤 전자공, 이런 곳으로 나는 가고 싶어. 나는 공학도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야 돼요. 뭐 신소재공, 산업공, 뭐 생명공, 기계공, 이런 데는 나랑의 점수 차이는 꽤 되죠. 좀 상위권 모집 단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조금 여지를 통해서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하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뭐 서울대로 좀 많이 빨리 올라갈 테니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상향 지원을 하는 이러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우선시하는 친구들은 하위권 학과에서도 사실 여기저기 조금 터져버리는 그러한 학과들도 존재를 하잖아요. 그리고 상위권 학과를 노리는 친구들도 어쨌든 펑크를 찾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지라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위권 모집 단위의 지원 전략을 세우는 건, 자, 제가 이 아래에서 작년 입결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연세대 가군이에요. 연세대 자연계열 가군이고, 하위권 모집 단위에 대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발표한 하위 5개, 낮은 입결을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보면 식품영양학과, 대기과학, 실내건축, 그리고 의료환경, 그리고 천문우주학과입니다. 그래서 이 학과들을 살펴보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다 여기에 있어요. 실내건축, 의료환경, 식품영양, 대기과학, 그리고 천문우주는 좀 위에 있죠. 여기 천문우주.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위 학과들이 맞아요. 그래서 입결대로 떨어진 건 맞는데 천문우주는 조금 다르죠. 좀 중하위 학과 또는 중위권 학과라고 보여져요. 나머지 학과들은 최하위 학과들이 맞지만 그래서 천문우주학과는 그렇지 않았던 학과지만 요 4개의 학과들은
좀 낮은 학과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요 그래프들, 자, 여기에서부터 요것들은 뭐냐, 여기에 나와 있죠. 2023학년도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 대학별 환산 점수, 적정 60%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합격 예측 서비스에서 날짜별로 이 대학의 이 학과를 가기 위해서 요 정도의 점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합격을 할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최초 합을 할 수 있는 60%의 확률로 이 정도 점수면 합격할 수 있어요 라고 보이는 게 이 점수들입니다. 자, 그렇게 살펴봤을 때 점수들이 조금씩 오르는 곳들도 있고 조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좀 반복들을 하죠. 데이터들이 전부. 근데 이렇게 살펴보면 천문우주학과가 사실은 초반에 꽤 높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거의 비슷하게 왔다가 정말 낮게 떨어집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예상하기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학과들 중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는 요거예요. 자, 실내건축과 의료환경학과, 그리고 뭐 식품영양학과, 아까 배치표에서도 봤듯이 대기과학과도 마찬가지고,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순서가 그렇게 차이가 없는, 그냥 학과의 집단인데, 얘네들은 다른 두 개의 식품영양학과나 대기과학과보다, 합격을 할 수 있을 만한 점수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하위권 모집단이기 때문에 연세대를 가고 싶어 하는, 아까 요 뒤에서 얘기했었던 이 학교를 우선시하는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저기를 붙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영양학과에서 조금 더 관심이 있던 친구들이라고 해도 이 친구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쓰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쪽으로 내려와 버리는 거죠. 대기과학과도 마찬가지. 의료환경학과로 자꾸 내려와요. 그래서 이 커트라인이 얘네의 커트라인보다 합격을 할 수 있을 만한 이 배치 점수보다 조금 낮게 되어 있는 곳들로 아이들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이 점수까지 올라오는 거죠. 커트라인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형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의 700점대로.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예측 점수들이 좀 낮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모집 단위의 하위권 모집 단위인데 배치 점수가 유독 좀 낮은 학과들이 있어라고 하면 그 아이들은 그 점수들을 보고 그쪽으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조금 남고 모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비슷하고 확실한 안정이다. 몇 점을 남기지 않았다. 몇 점을 남겼다. 이게 아니면 사실은 이렇게 터져버리는 점수가 모자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권 모집 단위를 소신 지원하고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슷한 모집 단위, 여기에 써있는 이 비슷한 모집 단위의 컷들과 꼭 한번 제대로 비교를 해보고 유독 낮아라고 하면 의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들은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학과보다는 학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합격을 하기 위해서 옮겨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집단의 특성이. 그래서 하위권 이들이 자꾸 옮겨 다니다 보니까 하위권 비슷한 모집 단위의 커트라인은 비교적 견고합니다. 이렇게 700점 초반대에서. 그래서 크게 낮은 학과들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위권 모집 단위를 지원하실 때에는 조금 우리들이 실제로 모의 지원을 해보면서 다른 비교군,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레벨의 학과들과 크게 차이는 없는지들을 꼭 한번 따져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이제는 좀 그러니까 상위권 학과, 그리고 좀 펑크들을 좀 찾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영상들을 보고 계실 텐데, 자, 일단은 펑크라고 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많은 기대 심리들이 높으실 텐데, 펑크는 그렇게 쉽게 나는 건 아닙니다. 1년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1년에 한두 건, 두세 건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자, 펑크는 사실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가 조금 여지가 있어요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굉장히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사실 어떤 여지가 있으면 사실
다들 그것만 쳐다보거든요. 전형 방법에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펑크가 날 거야.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것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모두 다 아는 것들은 펑크가 날 수밖에 없죠. 펑크가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펑크라는 의미는 미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년도의 입결이나 또는 어떤 전형의 변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학과는 어느 정도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요거를 찾는 방법은 올해 아이들이 모의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경향성으로 좀 추측하는 방법이 제일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펑크는 입시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지금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 현재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모의 지원 열심히 하시면서 제가 이 다음 페이지에서 그 펑크를 좀 찾는, 그리고 작년에 펑크 난 예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펑크가 자주 나는 그러한 조금 기본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 좀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나요. 연세대, 고려대, 또는 뭐 성대는 잘 나지는 않고, 사실 서강대도 가끔 펑크 나고, 그리고 뭐 중앙대도 가끔 나고, 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상위권 대학에서 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상위권 학과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발 인원이 비교적 적은, 그러니까 뭐 공학계열처럼 뭐 300명 모집한다든지, 뭐 또는 뭐 중앙대 경영처럼 뭐 200명 모집한다든지, 또는 중앙대 다구나 뭐 소프트웨어나 전기전자 같이 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큰 모집 단위보다는 좀 작은, 사실 한 3, 40명 이하의 모집 단위. 근데 그 학과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래서 뭐 그것들은 제가 뒤쪽에 설명을 할게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연세대 자연계 가군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상향 지원에 대한 팁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연세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컴퓨터학과가 좀 펑크가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 5개 학과는 연세대에서 최상위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최상위 학과 5개 학과를 가지고 왔고요. 계약학과는 좀 뺐어요. 계약학과는 좀 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전기전자공학,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화공생명,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컴퓨터과학. 이렇게 5개 학과, 메이저 학과예요.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연세대 공과대학 중에 하나죠. 전부 다. 자, 이렇게 이 학과들을 좀 살펴봤을 때, 자, 첫날에 이 정도의 배치 컷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710점대부터 714점대까지. 그래서 좀 상위권 모집 단위답게 높게 잡혀 있고, 그래서 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결과들을 보였는데, 자, 여기에서 12월 16일까지는 큰 변화는 없었어요. 다 비슷하게 내려왔었죠. 그래서 전기전자공학부가 조금은 상승세로 조금 오르막을 탔었고, 나머지 학과들은 비슷했는데, 자, 컴퓨터학과를 좀 살펴볼게요. 26일까지 일주일이 넘어갈수록 비슷한 배치컷을 보여주다가 12월 26일에서 12월 31일, 5일 만에 718점까지 뜁니다. 좀 상위권 아이들이 모의 지원을 하면서 컴퓨터 과학 쪽으로 많이 쏠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러면서 718점까지 뛰어버리니까 컴퓨터 과학과를 안정적으로 쓰면서 서울대를 노리거나 또는 메디컬 계열을 쓰기 위해서 조금 고민을 했었던,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과가 안정적으로 잡혔던 뭐 대충 한 715점, 716, 아이고 여기는 아니죠. 자, 만약에 715점, 716점 정도의 학생들은 컴퓨터 과학을 안정적으로 쓰고 싶었는데 점수가 718점까지 올라가니까 내 칸수는 내려갔을 거예요. 너 합격 못할 수도 있어. 추가 합격이라든지 또는 불합격이야. 라는 메시지가 들리니까 이 친구들은 다른 학과로 이탈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결과죠. 불안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이 친구는 여기를 떨어져 버리면, 컴퓨터 과학을 떨어져 버리면 아마도 중대 소프트웨어나 중대 전기전자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이 친구가 나군에서 서울대를 썼기 때문에 서울대는 안정적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 불안 심리가 가중이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탈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를 까보니 703점까지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학과들보다 훨씬 더 낮은 입결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살펴보면
자, 비슷한 모집 단위의 모의 지원 컷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이건 상향 지원 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위권 학과들만 노릴 것이 아니라 내가 공학 계열을 쓴다. 그러니까 그 성대 공학 계열을 쓰고 있는데 연대로 넘어왔을 때 뭐 대기과학이나 식품영양이나 뭐 실내건축이나 이런 데밖에는 안 보여. 이런 데만 뭐 4칸, 5칸, 6칸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해라고 해서 거기를 쓰지 않을 거라면 위쪽에 상향 지원을 하면서 봐야 하는 곳들은 이렇게 메이저 학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 학과들의 점수 분포, 그러니까 메가스터디나 뭐 다른 타 업체에서 배치 점수들을 몇 점 정도 주고 있는지, 근데 그 배치 점수들이 비슷하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유독 높은 학과들의 여지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모집 단위의 모의 지원 컷을 꼭 한번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서울대 또는 메디컬 계열, 그러니까 상위 대학에 조금 지원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집 단위이냐. 그러니까 오버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원하고 있는 이 학과가, 연대 컴퓨터학과가 서울대 하위권 학과 지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컷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학과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 모집 단위에서 반드시 합격이 필요한 그러한 학과여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서울대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불안 심리로 인해서 점수 컷이 올라가게 되면 이 친구들은 이탈을 하고 다른 학과들로 과를 조금 내리든지 옆에 학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챙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커트라인이 올라갈수록 이탈들은 계속해서 심화가 될 겁니다. 이런 작년에 연대 컴퓨터학과처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사양 지원을 할 때에는 꼭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연세대의 이 컴퓨터과학과가 펑크가 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예요. 자, 연세대 컴퓨터과학과가 점수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718점까지. 다른 학과는 713, 712 이 정도에서 커트라인 형성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친구들이 아직 그래도 몰라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원서 접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D-1일, 그러니까 마감 바로 전날 이렇게 거의 1대1 가까이 혼자만 튀어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이들은 확신을 하죠. 아, 여기 터졌구나. 여기 진짜 점수가 높구나. 자신 있는 아이들이 이만큼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일찍 이렇게 경쟁률이 올라간다라는 것. 그리고 D-Day 당일날 2.26까지. 다른 학과들의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격차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친구들은 더더욱 확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들 이탈들을 합니다. 원래 여기들을 보고 있었던 친구들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가장 높지 않아요. 4대1이 채 안 되는 4대1, 5대1까지 올라가는 학과들 있죠. 디스플레이 융합학과는 5대1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얘는 4대1이 되지 않는 선에서 그치죠. 자, 이게 뭐냐면 많은 아이들이 포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경쟁률을 보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는 아이들이 포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경쟁률까지도 높아주면 이탈할 수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구나를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 것들이 높아지고 있고 경쟁률도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탈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사양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뭐 소신 지원 조금 1, 2점 내려온다라고 해서 내가 그 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사양 지원, 뭐 소위 말해서 좀 스나이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스나이핑을 하는 상황에서는 나와의 격차가 점점 컷이 더 멀어질수록, 그리고 경쟁률은 점점 올라갈수록 나는 훨씬 더 해피한 일이에요. 왜? 나의 경쟁자, 나보다 몇 점이 더 높은 이 친구들이 불안에 덜덜 떨면서 다른 곳으로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충 이해되시나요? 어떠한 원리인지. 자, 그래서 이 경쟁률 또한 작년에 컴퓨터과학과를 펑크로 이끌 수 있었던 하나의 시그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사양 지원 전략에 대한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요거 6가지만 기억하시면 어느 정도 사양 지원하는데 어느 정도의 조금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뭔가의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본인의 안정 지원 카드는 확실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상향 지원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 그러니까 떨어질 각오는 하고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안정 지원에 대한 카드는 확실하게 손에 쥐고 시도를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상향 지원을 하려는 모집 단위가 다른 군의 대학과 오버랩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대학을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심리가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이 대학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이 모집 단위가 다른 군, 옆에 군,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에 컴퓨터과학을 쓴다라고 하면 서울대의 하위권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오버랩이 될 수 있는 구간인가. 그러니까 높은 학과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집 단위의 다른 경쟁자들은 무조건 합격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것들은 같은 맥락이고요. 그리고 선발 인원이 많지 않아서 지원자들이 망설여야 돼요. 사실 공학계열, 그러니까 성대 공학계열이라든지 뭐 연대 전기전자 이러한 학과들은 모집 인원이 꽤 많아요. 근데 전기전자도 사실 한 70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바퀴 정도는 돌 테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 한 70명 정도가 돌아주면 이런 조금 안정감이 생기는데, 사실 30명, 40명도 안 되는 모집단이다 라고 하면 한 바퀴 돌아봐야 20명, 30명? 모르겠어. 불안해. 라는 이러한 심리가 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발 인원이 조금 적을수록 조금 이러한 심리들은 더 많이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모의 지원 커트라인이 비슷한 학과들보다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안정으로 써야 되는데 모의 지원 컷들이 계속 내 수준, 그럼 또 내 수준 이상으로 계속 올라간다 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의 지원 커트라인이 학과들보다 높게 형성이 된다면 조금 의미 있게 바라보셔도 좋겠다. 이거는 비슷한 학과들이라는 전제가 좀 깔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냥 낮았는데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추이를 보인다라고 해서 그게 맞다라고, 그거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 학과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비슷한 학과, 좀 상위권 학과 중에서 전기전자, 컴퓨터, 뭐 인공지능 이렇게 상위권 학과의 포진으로 비슷하게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률 추이가 다른 비교 대상의 다른 비슷한 학과들보다 조금 높게 형성이 되면 이것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조금 서울대, 연대, 고대에 조금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향 지원을 할 수 있는 팁, 어떤 것들을 살펴보면 조금 여지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꽤나 열심히 1년 동안 잘 달려서 마무리했고 이제 곧 수능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잘 써먹으셔서 수능 올해 정시에 아주 좋은 행복한 소식을 받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에게 조금 의미 있게 전달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데이 컨설팅 센터 나병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